네, 오늘은 역대 최대치 기록하고 있는 지금 빚 돌려막기 그리고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고 대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백운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고정으로 나오셔서 당분간은 여러 가지 하여튼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엄히 질책도 하시고 이렇게 별 말씀을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것부터 제가 좀 한번 좀 제가 사실 좀 헷갈려서 지난주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했었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했지 않습니까? 예. 원래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이익을 보면은 주식 팔고 해서 이익을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양도세를 한 20% 정도 이제 뗀다고 해요. 10억 원 이상 대주주만 뗐었는데 10억 원 이상 너무 낮다. 10억 원이 무슨 대주주냐 해서 정부가 지금 시행령으로 50억 원으로 올렸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잘했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일단 한 거는 대주주 개미 투자자들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한테 돈에 있어서 예. 손실이 생긴다고 하면은 굉장히 민감하게들 반응을 하시잖아요. 당연하죠. 정도 그거는. 차이가 있지만은 예. 정도 차이가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 내는 것도 예. 마찬가지죠. 예. 세금 즐겁게 내는 사람은 없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예. 기본적으로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예. 사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그러니까 자기 개인에 이제 연결되다 보면은 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정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사람들마다요. 근데 굉장히 민감하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과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에 다 존재하는 겁니다. 소득 있으면 과세해야죠. 그건 이제 과세 우리가 기본 원칙이죠. 제일 원칙이고 공정해야 된다는 것도 또 원칙이고요. 그렇죠? 공평해야 된다는 것도. 사회 덕분에 돈 번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땀을 흘려서 일하는 근로소득하고 그러니까 이 자산에 그러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인지 투기인지 하여간 그 경계선은 모호하지만은 돈을 버는. 이런 소득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부분에 더 과세를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은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99.9명은요 근로소득에 덜 과세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게 이제 일종의 상식이죠.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 최고소득세율이 45%입니다. 최고소득세율이요. 지금 주식 양도세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사람들의 그 규모가요. 규모가 13,500명도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0.05% 정도 소득 활동자의 0.05% 정도는 안 됩니다. 주식 투자자의 0.05%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던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그거랑 같이 비슷할 수는 있는데 1,400만 명 정도 주식 투자자의 0.05%. 아닙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국세청 자료에 의하게 되면 소득 활동자가 한 2,500, 한 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0.1%가 한 25,36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0.05% 이렇게 바로 이제 그 소득 활동자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국세청에 포착된 소득 활동자 기준으로요. 그러면은 근데 이 0.1%가요. 1년에 그러니까 한 19억 원 이상을 벌어요. 19억 원 이상. 근데 이분들은 0.05%니까 사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도 0.1%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가서 더 많이 벌죠. 그렇겠지. 수백억 벌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소득을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45%를 10억 초과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소득세보다는 저는 더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저는 사실은 뭐냐면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다시 과세를 해야 돼요. 10억 미만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주식 경제학적인 양심으로 볼 때는요. 모든 소득은 다 종합해 가지고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 소득 다 소득이잖아요. 그건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2년간 좀 유예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원칙은 그렇다 이겁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모든 소득은 다 돈에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종류가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사회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번에 근데 이제 뭐냐면 50억 미만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면제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면제를 해줬는데 50억까지는. 근데 이게 한 종목당 50억입니다. 종목당이에요. 종목당 10억은 가진 사람들은 참 보기 힘들 것 수십억, 같은데. 수백억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한 종목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특정 기업의 대주주 아닌 이상에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번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그 주식 이제 그 갖고 있는 그 보유액이 한 20조가 돼요. 이번에 면제되는 부분이요. 면제되는 전체가 그러니까. 아니 이거 10억에서 50억 사이만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 이번에 면제가 되시는 분만이 20조 된다. 20조 원 정도 돼요. 이게 이제 국회 이제 양경숙 의원이 저기다 이제 그러니까 예탁 결제에다가 해가지고 얻은 자료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조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요. 그러면 20조 원을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거기서 생기는 소득이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 과거에 비슷한 연도가 비슷했던 게 뭐냐면 한 17,000명 이상 그러니까 이번에가 이제 19,000명이 넘거든요. 그 정도 되는 여기 딱 한 해가 있었어요. 그 규모에 대해서 한 2조 원 넘게 그러니까 2조 3천억 원 정도인가 그러니까 과세를 했더라고요. 2조 1천억 원. 2조 1천억 원 과세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 그러니까 2조 원 넘는 그러니까 세수의 펑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는 메꿔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올해도 그러니까 세수가 많이 펑크 나면서 정부가 지출을 그러니까 원래 국회에다가 승인받은 돈에 77조 원을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77조 원을 안 썼어요. 못 썼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77조 원을 쓰기로 한 돈을 못 썼을 때 피해자가 있을 게 아닙니까? 아까 R&D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한쪽이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다고 할 때 이득을 볼 때 어느 한쪽은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초부자들한테 경제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 다수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특정 다수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상식에 맞는 게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말하는 논리가 부자들 그러니까 세금 깎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대주주들이 양도세 안 내려고 연말 되면 기준일이 연말이니까 연말 전에 대주 10억 이하로 다 내리려고 주식을 다 팔아버린다 그러니까 연말 되면 주가가 내려가지 않느냐. 그건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논리가 뭐냐면요. 50억 이상도 면제를 해줘야죠. 그렇지.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주식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우회가 보유액은요. 그 사람들 당연히 해줘야죠. 그럼요. 그 논리라면요. 그러네. 둘째, 지난 한 10년 이상 동안을요. 제가 이제 11월, 12월 달에 주가 흐름을 봤어요. 안 떨어진 해가 더 많아요. 12월 달에. 연말에? 연말에. 그러니까 그거 관계가 통계적으로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양도세 안 내려고 그리고 수십억 주식을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그 주식을 팔고 떠나질 않는다고요. 연초에 그러니까 다시 산다고 일시적으로 판다 하더라도 다시 사들인다고요. 그러면 그 매수세만큼 다시 회복이 될 게 아닙니까? 단지 뭐냐면 일반 개미 투자가들이 거기에 그러니까는 소위 편승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여간 매물 압력이 올해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취약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들 지금 하여간 날카롭죠 신경들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어쨌든 간에 매물 압력에 준다고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부자들한테 사실 농락당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재용 같은 그러니까 재벌 상속자의 상속세를 월급쟁이들이 걱정해 주는 나라. 2%의 종부세 내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걱정하는 나라 이런 말들이 시중에 회자가 되는 거나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중심을 잡고 좀 사고를 해야지만이 이게 문명사회의 그러니까는 시민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경제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조세 형평에도 맞지가 않고 이걸로 인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하는 거잖아요. 이 10억에서 50억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이익 보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이재용 회장이나 종부세를 내는 2%의 부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고 이러는 것도 정부에서는 뭐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여유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써서 예. 결국 그 이익이 골고루 다 사회에 퍼진다. 식당 가서도 많이 먹고 물건도 많이 사고 어쨌든 소비 여력 있는 거는 부자들이니 그런 논리를 펴지 않습니까? 자, 그게 일종의 뭐냐면은 낙수 효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낙수 효과요. 근데요, 제가 경제학자로서 대한민국에 그러니까는 이 지금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책임감 느끼는 게 뭐냐면 성장률이 지금 거의 바닥을 지금 치고 있거든요. 예. 계속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소위점에서 경제학자로서 자괴감이 들어요. 근데 뭐냐면 지난 수십 년을 제가 연구해 본 거에 의하면요. 우리나라가 소비도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지역사회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은 되게 중산층 전후의 사람들이에요. 저소득층과요. 그 고소득층들은요. 일반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국내에서 소비할 건 다 이미 충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추가 소비를 한다면 되게 뭘 소비를 하느냐. 명품 소비라든가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데 소비하지 국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내수업종에 거의 소비가 안 되죠. 더 추가로 안 되져요. 삼겹살 추가 안 간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소비할 돈이 없어서 그동안 소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경제학의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비율은 떨어져 간다는 게 한계 소비 성향의 법칙인데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이미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재 같은 경우는 다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력이 있으니까 소득 여력이요. 근데 추가 소득이 생겼어? 그걸 되게 어디 가느냐? 자산시장으로 갑니다. 또 재테크하는 데 돈이 들어가요. 그 돈들은요. 그렇죠. 그분들은요.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착각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담배세 인상할 때 정부가 내는 대표적인 논리가 뭐냐면요. 국민 건강 생각해서 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 논리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국민 건강 걱정하는 공무원도 있겠지만은 그 사실 세금에 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이번에 어쨌든 그러면은 정부는 그럼 왜 그러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그러면 부유층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어쨌든 이 부유층 세금 감세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기존을 유지했잖아요. 왜 여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까? 이분들 일관되잖아요. 이분들 있잖아요. 재정 건전성 얘기하는 것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자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혐오, 정부에 대한 불신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되면요 세금도 줄일 수가 있어요. 세금 줄이기 하나의 그 전초 작업입니다. 그럼 세금 줄일 때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누구예요? 고소득층입니다.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많은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 철저하게 계급 이해 바탕을 두고 온 정당이에요. 국힘당은요. 지금 여당은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선하게 생각을 하죠. 선하게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전문가들이 전문 관료나 관료들은 공무원들은 시키는 대로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그 어공들이요. 소위 말 전문 인재니까 소위 장차관들 이런 사람들급 이상들은 이 사람들은 국힘당 쪽에서 국힘당의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채는 기본적으로 소위 재정 지출 최소화라든가 이런 것은 감세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 역대 정권에서 계속 보여줬잖아요. 일관되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로 평가를 해야 되죠. 그 사람들 개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정책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줄기차게 하는 게 감세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번에도 그 양도세 대주주 완화도 사실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왜 비판적으로 생각하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댓글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언론들이 정부가 말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이 그걸 해석하는 걸 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몰라서 정말 무식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언론들이 정확하게 그 뒷 배경을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하지 못해주니까 아니 언론 사주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속할 텐데 뭐. 그러네 그거네. 그리고 더군다나 뭐냐면 일부 국민들이 그런 댓글을 단다했는데 그분들은 있잖아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올 저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안 해요. 많은 일반 국민들은요. 일단 당장 나한테 불이익이 없어. 그리고 조금 더 이익을 볼 것 같아.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에서 제가 KBS 있을 때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그런 부분을 자꾸 알려줘야만이 그렇죠. 그래야만이 당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출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출연도 안 합니다. 제가 아무데나 출연 안 합니다. 훈훈하게. 예. 자, 이번에 그럼 정부에서 예. 서민 지원 정책도 하여튼 내놨어요. 예. 이게 상생금융 요구 워낙 많으니까 은행들이 돈 너무 많이 번다 지금. 예. 이들 그러니까 상생해라 해서 금융당국하고 은행들이 일단 개인 사업자들한테 예. 은행에서 대출 받은 이자 캐시백 다시 일부러 돌려준다. 예. 뭐 1인당 한 평균 85만 원 정도 된다는데.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떻게 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과거에도 있잖아요. 예. 역대 정권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당 정권이든 지금 예. 국힘당 정권이든 관계없이요. 예. 주기적으로 예. 아주 굉장히 힘든 국민들, 예. 그러니까 부채 상한에 이제 막바지 절벽 앞에 서 있는 분들에 예. 대해서 부채 탕감 같은 걸 가끔 해왔었어요. 예. 그거 기억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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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황이요. 서민들이 상황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그 대표적인 저거고요. 대표적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뭔가 지금 그러니까는 그럴 때 그러니까 뭔가 정부로서 그렇게 하는 척을 신용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안 주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낫죠. 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분들은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부채가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 기본적으로 부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85만 원 준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요. 예. 이분들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에 보게 되면은 예. 상황에 봤을 때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예. 정권에 관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이요. 예. 한 30년간 반복되어 왔어요.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는 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 제도적으로 이걸 장치를 그렇지.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지. 예. 자, 예를 들어서 은행한테 그러니까 돈을 걷었어요. 예. 그러면 은행이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걸 제도적으로 그러면 그걸 막을 생각을 해야지.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걸 예. 은행이 과도한 이익이 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이익을 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예. 유익을 그러니까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빈틈이 많아가지고 예. 굉장히 과도한 수익을 추구한다면은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올해 3분기까지 예. 9월 달까지 얻은 이익이 한 42조가 넘나르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난 한 5년간, 5, 6년간의 평균보다도 평균이 한 26조뿐이 안 됐어요. 엄청 많이 2배가 넘네 그러면. 근데 이게 9월 달까지니까는 네. 그대로 단순 산술 평균적으로 3개월을 더 더하면요 한 60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올해가 굉장히 어려운 해잖아요. 그런데도 특히요. 은행은 그렇게 많이 그렇죠. 이게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많은 국민들은 지금 지금 이 빚더미에 예. 질식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불법 대부업체로도 몰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불법 대부업체 사실상 전쟁을 선언하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도 검사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몇 명 잡아있고 막 이러고 했잖아요. 예. 그럼 그 정도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좀 도움이 되는 대책을 내놔야죠. 그렇지. 자영업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요. 그렇죠? 이번 대책도 사실 제가 보니까 캐시백이라는 게 예. 은행 대출 받은 사람들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은행 대출 못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맞아요. 저축은행이나 뭐 아까 말한 대부업체 저축은행 대출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도 그나마 좀 사정이 나은 사람들이야. 자,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이 그 1년에 2번씩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걸 내잖아요. 예, 냅니다. 내는데 예. 거기 이제 예. 21년 6월호에 보게 되면요. 예. 6월에 보게 되면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신용대출, 가계가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예. 이 분포를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었어요. 예. 발표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요. 예. 은행을 이용하는 가계의 신용대출.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담보 없이 대출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은행을 이용해서 신용대출 받은 사람이 전체 금액의 신용대출액의 62%도 안 돼요. 예.
62%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그 이용하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188조 정도 되는데 여전사라고 있죠. 여신전문회사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카드사가 대표적이고 예. 그다음에 캐피탈사라든가 뭐 리스 취급하는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돈 대출 업무만 주로 하는 수신은 안 하고 대출만 그렇죠. 해주는 그렇게 해서 거. 돈놀이하는 이제 금융회사들이죠. 이들이 50조가 넘어요. 이들이 50조가 넘고요. 저 밑에 대부업체 등록 대부업체죠. 대부업체도 한 7조 원 정도 되고요.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체. 불법은 통계가 안 잡히니까는 그것도 한 7조 원 정도 되고요. 저축은행이 한 22조.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저기 새마을금고다 이런 데가 한 3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그러니까 한 40%를 이금융권 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금리로 운영하는 쪽을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는 대출 이자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사실. 예. 은행이 그러니까 싼 거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1,000조를 넘었잖아요, 대출액이. 근데 그 중에서 한 70% 이상이요. 다중 대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중 대출이라 3개 이상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은행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담보 대출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이제 추가로 더 못 받다 보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금융권으로 가고 이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죠. 그런데는 뭐 캐시백이니 뭐니 이런 거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혜택을 그쪽이 더 그러니까 엄혹한 현실이잖아요. 그쪽을 진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서민들 진짜 어려운 서민들은 이 정책에 무슨 뭐 이게 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금요. 대책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이거 정도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정부도 이렇게 그러니까 애는 쓰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식 분은 아니라고 봐요. 별 진정성은 없이 그러니까는 진정성이 있다면은 이걸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 금융에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먼저 제가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채권자하고 채무자 돈의 이제 거래 관계에서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나라는 채권자로 너무 기울어져 있는 저거예요. 사회입니다. 빌려주는 사람한테. 자, 돈을 거래할 때는요. 돈을 빌려준 사람도 그거를 100% 그러니까는 안전하게 회수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어느 거래에서도요. 그렇지, 그 리스크가 있죠. 그게 이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채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기간 이상이 되게 되면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소멸을 시켜주는 이유도 채권자에 대한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는 각오하고 빌려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추심을 하는데 한 5년간 계속 추심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나올 게 없어. 그 추심하는 거 굉장히 잔혹하게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월급도 다 차압하고 다 했는데 집도 다 재산도 조사해보고 다 하잖아요. 엄청나게 해요. 추심하는 거 보면요. 근데 그걸 한 5년 동안 해도 안 나오더라. 더 이상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채권을 소멸시켜주고 이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채권자에다가도 일정한 책임을 이제 부과하는 거죠. 당신도 그러니까 위험을 좀 분담하라는 거죠. 분담하라는 건데 우리나라만큼 채권자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채권자의 권리 중심으로 돼 있는 나라가 전 주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유명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은 굉장히 저신용자한테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해준 건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20만 달러 대출받아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어. 그럼 이 사람이 되게 어떻게 했냐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소구권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데 법률적인 용어들인 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 받은 거를 은행에다 넘기고 그걸로 빚청산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나 은행인들이 알아서 손해 보더라도 난 이걸로 끝이야. 그걸로 그러니까는 자산으로 해가지고 담보를 했기 때문에 그 채권도 그걸로 소멸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디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끝까지 받아내잖아요. 사돈의 팔촌돈까지. 그게 바로 이제 채권자 중심의 사회의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제가 이건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 외국인 친구들이 그래요. 한국 사회 자기가 한 10몇 년 살다 보니까는 너무 한국 사람 착한 것 같대. 저는 그 얘기 들 때마다 굉장히 모멸감을 느껴요. 얘가 내 면전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참 멍청한 것 같다는 얘기를 저는 들리거든요. 그 자기들 사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왔던 것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너무 그러니까는 자기가 불이익 보는 거를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얘기해 보면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뭐 저기 이 화면 첫 번째 화면을 첫 번째 화면에 그 패드에서 저거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지금 뭐냐면 올해 5월 달에
미국은 저기 저 6월 달마다 이제 부채 상한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그렇지. 조정하고 그러잖아요. 예. 5월 달에 굉장히 갈등이 심했었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그러니까요. 31조 4천억 달러까지 쓰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저기 다 차버려 가지고 부채 한도에 예. 걸려서. 그래서 그걸 늘려달라고 예. 이제 그러니까는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는데 공화당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약간 신경전을 벌였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그러니까 폴 크루그만이라고 경제학자 중에 2008년도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뉴욕타임스에 고정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 칼럼에다가 뭘 썼냐면은요. 이런 칼럼을 썼어요. 여기 제목이 보이듯이 원금이 한 31조 4천억 달러 되는데 이제 그 이제 반올림 해가지고 그 원금 31조 달러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걸 썼어요. 뉴욕타임스 칼럼에다가 이런 칼럼을 썼거든요. 이 칼럼을 딱 썼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우리나라 전문가들 심지어조차도 제가 그 당시 그런 얘기했습니다. 뭐 방송에 나가서 뭐냐면 아니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들 최백은이 이런 얘기했으면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격하던 전문가들 다 어디 갔느냐? 크루그만에 대해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이 비난을 안 하느냐? 이게 얼마나 포퓰리즘처럼 보입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의 부채 원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이 페이지가 안 넘어가지나요? 패배하고 연동을 시켜주세요. 이거 보게 되면요, 작년에 아베가 작년에 어쨌든 간에 그 총격으로 사망했잖아요. 바로 그 직전에 작년 5월 달에 한국일보에 이제 보도난 기사인데요. 이 지지통신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보도를 이제 그러니까 인용을 해가지고 낸 건데 아베가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일본도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1,000조 엔이 넘을 정도로요. 근데 아베도 그런 얘기한 거예요. 저 기사는 일본 있었습니다. 국채도 이 기사 기억나시죠? 그런데 저 기사도 그러니까 욕도 많이 했고 논란도 있었는데 그때. 아니, 논란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데요. 1,000조 엔 원금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크루그만하고요. 이건 기축통화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다음에 아베가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요. 일본은행, 중앙은행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 가지고 일부에서 논란했는데 그거는 있잖아요. 금융자본의 논리로 얘기한 겁니다. 사실 그 얘기는 제가 앞으로 하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아베하고 크루그만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아베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지만은 크루그만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요. 쉽게 얘기해서 민간 부채하고 정부 부채는요 차이가 있어요. 정부 부채는 원금 들어오게 되면 돌려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정부 부채는 다시 국채 발행해서. 자,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자료를 제가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한국은행. 이게 이제 영란은행인데 영란은행이 우리가 중앙은행의 가장 뿌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 최초의 중앙은행은 아니지만은 하여간 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영란은행을 이게 그 박물관에 보게 되면요. 영란은행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영란은행 역사가 소개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 역사에 소개해 보게 되면 1694년에 만들 때 당시에 공동왕이었습니다. 희한하게 남자왕하고 여자왕이 공동왕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윌리엄하고 메리 퀸이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왕했던 시절인데 당시에 그러니까 칙령을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지금은 교서지요. 이제 중앙은행을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면서 인가를 해주면서 은행이 인가 사업이 된 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비롯되는 겁니다. 인가를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중앙은행을 만든 목적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부의 재정 자금을 필요한 재정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은행이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정부에게 필요한 돈을 공급할 의무를 규정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공의 이익에 복무를 촉진을 하고 국민의 이익에 그러니까 촉진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그러니까는 뿌리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먼저 그 전에 그 다음에 한국은행 거를 잠깐 좀 그 다음 거를 좀 보여주시죠. 우리나라 한국은행 지금 현재 한국은행 법입니다. 75조 보게 되면요. 75조 1항에 이거 한국은행 보면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까요. 75조 1항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한국은행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정부가 돈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줘야만 된다고 돼 있어요. 돈이 필요할 때요.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돈을 빌려주게 돼 있어요. 해보십시오. 75조 1항이 그 얘기니까요. 75조 1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한국은행만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공통적. 저기 보면은 이 71호 2장에도 어떤 경우로도 해야 된다가 아니고 여신은 할 수 있으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좌 대출 또는 그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그밖의 형식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든 간에 할 수 있으면 대출을
아니요,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 한 이유를 그다음에 국채를 시장으로부터 인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인수할 수도 있다. 정부가 그러니까 돈 빌리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걸 네가 직접 인수한다는 얘기면 돈 찍어내가지고 인수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금융통화위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금융통화위원들의 대부분은 누가 임명하냐? 정부가 임명을 해요. 정부가 임명하고 그렇죠. 금융통화위원들은 뭐냐면 자기들한테 개인적으로 과실에 대해서 책임만 묻지 않으면요 다 동의해줘요. 왜 그러냐? 한국은행 법을 보게 되면요 한국은행이 손실을 봤을 때 누가 메꿔주게 돼 있냐? 정부의 재정으로 메꿔주게 돼 있습니다. 이익을 보게 되면 정부에 기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베가 정부의 자회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기재부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관리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한국은행법 오른쪽에 맨 첫 장에 오른쪽에 보면 기재부 경제정책과의 관리를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기재부가 화폐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화폐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화폐 주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화폐 발행이라는 것은요. 그건 당연히 정부의 권한이죠. 그걸 단지 뭐냐 한국은행한테 그것을 위탁한 거예요. 위탁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바로 뭐냐면 영란은행의 거기에서 이게 다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비롯되어지는 거고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이자율에 대해서도 75조 3항을 보게 되면은 그냥 정하게 달려 있는 거예요. 정하기에. 그러니까 시장 이율은 그러니까 만약에 2%인데 0%도 빌려줄 수 있는 거야 극단적으로요. 쉽게 얘기해서요. 금통위원들이 그러니까 합의만 하게 되면요. 뭐 미국에서도 그러니까요. 계속 그래 왔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아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회사다. 정부의 자회사라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그게 맞다는 겁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을 독립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중앙은행 우리가 모든 공공기관은요. 독립이라는 말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공기관은 국민의 이익을 복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단지 뭐냐면 우리가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뭐 어떤 거냐면요. 중앙은행이 해야 될 역할을 규정하잖아요, 법적으로요. 그거를 충실하게 하라고. 하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야 정파에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거잖아요. 국민이 미션으로서 부여한 건데 그거를 흔들리지 말고 하라는 거라고요. 물가 안정을 딱 찾아놨으면 물가 안정에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도 4조엔가 5조엔가도 거기도 박아놨어요. 정부하고 협조를 하라고요. 그러니까는 독립을 하게 하면요. 독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요. 오늘날 중앙은행은 이미 그러니까는 사실 금융자본으로 완전히 이게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세계 중앙은행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거 독립하게 되면은 금융자본들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금융 문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상의하는 게 월가 자본들하고 금융자본들하고 상의합니다. 그러면은 3월달에 은행이 터졌을 때도 다이먼 불러가고 통화하고 이러고 하듯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국에도 한번 봐보세요. 지금요. 금융통화인이 7명인데 거기에 2명은 있잖아요. 은행연합회에서 1명 추천하죠. 은행연합이 뭐예요? 은행가들의 이익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한상공회에서 1명 추천하게 돼 있죠. 대한상공회에서가 뭡니까? 기업자본들 저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라든가 노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국민연금에 그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국민연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운영위원회 그런 데는요. 근데 한국은행에는 그게 없다고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조차도요. 그러니까요. 지역 연준들의 그러니까는 소비자 단체들의 저걸 입장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이게 중앙은행의 이제 뿌리하고 관련된 건데요. 이게 제가 오늘 국민들에게 좀 이제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홍 기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좀 세대가 좀 이제 그러니까 낡은 세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을. 우리가 이제 신한은행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자기합 수표라는 걸 발행하잖아요. 옛날에 썼었지. 자기합 수표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합 수표를 요즘 젊은 세대는 안 쓰니까. 그런데 그 자기합 수표요. 그게 뭡니까요? 신한은행 자기합 수표는 신한은행권인 거예요. 신한은행 화폐인 거예요. 그 은행 화폐지. 그냥. 은행 화폐죠. 민간 화폐. 근데 그거를 뭘 믿고 그거 종이잖아요. 뭘 믿고 그거를 우리가 현금처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아무도 꺼리낌 없이요. 왜 그렇습니까요? 한국은행 돈으로 언제든지 맞바꿔준다는 게 보증돼 있으니까. 그렇죠. 암묵적으로 보증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앙은행이 없던 시절이 인류 역사에서 더 많습니다. 저 1694년에 영란은행이 생겼죠. 그 이전에도 은행은 있었어요. 세계 중앙은행이란 지금 오늘날 연준도 19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돌아갔었고 은행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없을 때 은행은 어떻게 그러면 돈놀이를 했느냐?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합수표 이런 걸 발행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 믿고 그거를 사람들이 받고 거래했느냐? 금으로 언제든지 맞바꿔준다는 걸 전제로 그걸 통용이 됐던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뭐냐면은 금 보유량만큼만 발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럼 괜히 돈놀이에 제약이 받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골드 스미스라는 영화가 스미스부터는 직업군을 나타내는데 골드 스미스가 우리가 보게 되면 금 세공업자라 그러잖아요. 이들이 대개 그러니까 은행업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돈놀이에 제약이 있잖아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왕한테 당시에 그러니까 쏠깃한 제안을 하는 게 왕의 당시에 그러니까 주요 안건은 뭐냐면요. 아까 그 측량에도 나오지만은 당시에 프랑스하고 전쟁을 대판 벌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전함을 구축해야 되는데 한 120만 파운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금은 없고. 예. 근데 은행들이 뭐냐면 왕한테 쏠깃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거 영구히 원금은 상환할 필요 없는 돈을 빌려줄게. 원금은. 그렇죠. 이자만 연 8%씩 내라. 이런 돈을 120만 파운드를 빌려줄 테니까는 그러니까 왕은 쏠깃할 게 아닙니까? 그거 못 갚다가 그러니까 파산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왕이 뭐냐면 니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왕한테 그러니까 농민이라든가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 세금을 우리 은행권으로 내게 해달라. 우리 은행권으로. 그러면은 금으로 가치가 보증이 안 돼도 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게 법정화폐, 신용화폐의 출발입니다. 신용화폐 출발. 그러면서 은행들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돈놀이가 가능해진 건데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돈을 아프리카에 가서 쓰게 되면은 안 통용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됩니까요? 그 한국을 갖다 뭘 믿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 내에서 통용된다는 얘기는 한국의 정부가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가치를요. 그럼 한국 정부가 대통령이 보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이죠. 그 경제력의 바탕이 뭡니까? 조세잖아요. 조세지요. 그렇죠? 이 조세를 그러니까는 조세를 누가 냅니까요? 전체 국민이 내는 거잖아요. 내일 모레 지금 목숨이 까딱까딱 하신 분도 자, 이 그림을 하나 저기 그다음 걸 한번 좀 넘겨줘 보세요. 그 국민들 전체가 지금 사실 아까 중앙은행이 정부의 자회사다 이거 지금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약간 좀 갸웃갸웃해가 그러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정부 국민들한테 받은 조세라는 경제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 돈의 가치를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조세는 세금은 전 국민이 다 낸다. 깐난아기부터 우리 소비 안 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소비하는 순간 세금은 다 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정부의 경제력이라는 건 전체 국민이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 종이돈의 가치를 신용을 보증해 준 거예요. 보증해 준 겁니다. 그걸 단지 뭐냐면 정부가 공적인 기구다 보니까 정부가 대신을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중앙은행한테 부여해 준 거야. 칙령으로. 이건 아무나 못하고 너만 할 수 있다 하는 걸 부여해 준 거예요. 거기다 이제 유한 책임자까지 권한을 특혜까지 주면서요. 그런 권한을 받고 오니까는 투자가들이 어유 얘 돈 벌겠네.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금을 한 일주일 만에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120만 파운드 그 당시 120만 파운드를요. 그걸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주식은 영구 자본이잖아요. 상환할 필요가 없느냐. 그걸 이제 그걸로 이제 이걸 성사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든 중앙은행은 인가업이기 때문에 왕의 인가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인가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부가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법을 보게 되면 금융위원법을 보게 되면요 시중은행들 영업 정지도 시킬 수 있고요 인가 취소도 할 수 있고 그 권한이 다 금융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소환하게 되면 다 꼼짝도 없이 은행자들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게 차터드라고 인가된 인가 사업이에요. 이건 아무나 못해요. 하고 싶다고 해서 인가 사업이라고. 그러면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 그 권한을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뭐예요? 돈 찍어내는 거잖아요. 발권력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을 누가 부여했느냐고 정부가 부여하고 전체 국민이 부여한 거잖아요. 그 돈을 만들어 신용화폐가 도입되어지면서 은행들은 날개를 단 거예요. 오늘날처럼 돈놀이 할 수 있는. 근데 그 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게 한 40%가 된다는 것은 신용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요. 아니 신용대출 금액 중에서 40% 가까운 것을 이용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적인 거래에서 자기가 사적으로 보증은 하고 자기는 권리를 못 누리는데 보증을 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내가 보증을 썼는데 나는 이용을 못해. 은행의 화폐를 신용화폐를.
그 40%의 국민도 국민인데. 예, 이들은 사실상 뭐냐면요, 2등 국민인 거야. 금융에서 배제가 됐죠. 배제됐잖아요. 자기가 당연히 누릴 권리인데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2금융권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대 늪에 빠지는 거죠. 비대는 이게 현실이라고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 모르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금융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저걸 세뇌시키다 보니까는 국민들은 되게 자기가 은행 이용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최고 등급으로 이용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못나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자기가 못나서. 그럼 권리인데 말이에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자인 국민이나 최소한의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뭐 무턱대고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은 최소한의.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런 반론 나옵니다. 은행이 한국은행이야 정부 공공은행이지만은 공공기관이지만은 일반 신한은행 국민은행이야 민간은행이 거기다 주식회사다. 그런데 거기는 당연히 돈 떼일 가능성 있는 사람들보다는 돈 떼일 가능성 없는 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부자들한테 더 낮은 이자로다가 이자가 낮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걸 더 선호하지 돈 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용불량자한테 돈을 빌려주겠느냐. 그거는 그럼 공공이 아무리 은행이 요즘 공공성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너 저기다가도 빌려줘야 돼. 왜냐 너 은행이니까. 국민의 저기도 국민의 한 사람이 아까 말한 40% 국민이야. 강요할 수 있는 거냐? 자, 이게 홍 기자님조차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세뇌당한 거야, 그러니까요. 세뇌당했네. 제가 그런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라는 게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죠. 들어보셨죠?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 네, 한국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처음 출발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거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된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장이라는 곳은요 그렇게 공정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돈의 힘이 지배하는 당연히 곳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게임을 할 수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하고 이런 보는 중소기업하고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잖아요. 국가가 당연히 개입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접근을 기회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시장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금융시장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우리 70년대 같은 때 드라마 보게 되면 드라마에 기업들이 사채업자들하고 유착관계를 많이 보여주죠. 은행의 돈은 제한되어 있는데 은행의 돈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 부족한 걸 사채 시장에서 이제 융통하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잖아요. 그럼 중소기업들은 더 심했죠. 은행을 이용하기 힘들었죠. 근데 중소기업도 그러니까 사회에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허리에 경제 산업의 허리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들을 시장에다 맡기게 되게 되면은 돈을 이용을 못 해. 그리고 육성이 안 돼.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높은 금리를 써야 되니까는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중소기업들한테는 그러니까 대출에 30% 이상은 의무로 할당을 시킵니다. 그게 중소기업 총회 대출하는 데 쓰는 건데 그게 오늘날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라는 걸 구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그러니까는 시중은행들이 잘 안 해주니까는 시중은행은 왜 안 해주냐? 리스크가 크다 이거예요. 이 취약계층한테 빌려주게 되면요. 리스크는 그걸 뭘로 반영됩니까? 이자율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 이자율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한국은행이요.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라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지방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지금 그다음에 거기에 뭐냐면 뭐 성장 일자리 이런 것까지 그냥 거기다 했어요. 나는 이거는 웃기는 거라 봐요. 일자리가 물론 공공예산에 부합하지만은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뭐 저기 저 일자리 고용을 한다. 저기 보증도 없는 상황 속에서 주로 저는 대기업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하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 그것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에 670만이나 돼요. 자영업자들이 OECD 기준 통계로 구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집단적으로 볼 때 사회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 아니냐 이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아니냐 이거예요. 시장 기능이 작동 안 하는 영역이잖아 이분들도 그러니까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는 또 확장돼야 되는 거죠.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그 금리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40%가 지금 이금융권 고금리를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늪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웬만한 사람은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그 비용이 터무니없이 높은데 은행에서는 안전하게 장사하기 위해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금리를 더 받으면 그러니까 할 게 아닙니까? 예. 그 리스크를요. 예. 그 부담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져주는 제도가 그게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라고요. 지금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상이 예.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필요 없는 것까지도 포함시켜 놓고 있고 제가 예. 볼 때는 제 예.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그게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제도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간도 그런 부분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해온 제도의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제도는 예?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그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일반 시중은행들한테 그렇죠. 해줘라 대신 예. 중앙은행이 그걸 그렇죠.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금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지원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근데 그게 얼마나 될지 코로나 팬데믹 때 예. 코로나 팬데믹 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예. 중앙은행이 그 지원을 확장을 시킨 게 있었어요. 예. 그 자영업자들한테 한 6조를 그러니까 지원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내년 7월 달에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예?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금리 높아지죠, 이제 자영업자들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만 어렵고 지금은 어렵지 않은 것인가? 예? 여기에 동의할 자영업자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내년 7월이면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근데 이거 한시적으로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팬데믹 때요. 예. 그전에 안 하다가 예. 예? 안 하다가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할 수 있는 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도 운용을 하고 있다니까요. 수십조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한 25조 정도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자 비용으로. 근데 우리가 정부가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중앙은행은 왜 만들어졌냐? 공공이익을 촉진시키고 국민의 이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지금부터 몇백 년 전입니까? 지금부터요. 300년 전 이상에. 중앙은행뿐만이 아니고 예. 일반 시중은행들도 그걸 인가제로다가 다른 사업계들 은행은 유독 인가제로 한 거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인가제로 맞아요. 은행법 1조를 보게 되면요. 예. 대개 1조는 뭐냐? 목적이거든요. 존재 이유거든요. 예. 그 1조를 보게 되면 내가 뭐를 위해서 존재한다. 예. 우리 국민헌장들이 였듯이 뭘 예.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렇게 하듯이 그게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요. 은행이 자기 이익을 가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예. 국민 경제에 그러니까는 효율적으로 자금을 배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다 덮여 있습니다. 은행법 1조가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은행인들은 엄청난 특혜 때문에 땅 찍고 헤엄치기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공성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일반 시중은행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40%의 국민들도 충분히 그 권리가 있는데 네. 금융에서 배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금융이나 대부 불법 사채로다가 넘어가는 건데 그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하는 건 이런 캐시백 같은 거 말고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해서 지원 제도를 해라라는 부분으로 제가 들려요. 구체적인 예를 드릴게요. 자, 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기본 금융인가 이런 얘기를 이제 기본 소득 했어요. 기본 금융도요. 1인당 1,000만 원씩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거 이용할 수 있게 하자.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금리만 잘 안정적으로 내면은 계속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도입했는데 1,00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성인 대상으로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한다고 할 때요.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을 때요. 제일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 950점 이상 1,000점 가까운 제일 높은 사람이 5.66%라고요. 11월 달 지금 은행연합회 들어가 보니까요. 저 국민은행 기준으로요. 5.66%예요. 그런데 뭐냐면 대부업체는 20%죠. 지금요. 상한선까지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한 800점 이상은 돼야지 대부분이 여기 집중돼 있고 그 밑에도 일부는 있지만은 소수고 800점 이상들이 되게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금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10%가 넘어요. 신용대출이요. 은행에서 이용하는데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요. 10%가 넘어. 그러면 이 차이가 1년에 한 45만 원 정도 이자가 차이가 나요. 대부업체 20%는 우리가 카드론 현금 서비스도 한 20%다 가깝습니다. 그렇지, 대부업체. 이 사람들은 뭐냐면 1년에 한 24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1등급을 이용을 하게 되면요. 그럼 신용등급 1등급자한테 1,000만 원을 하게 되면 1년에 이자가 56만 6천 원입니다. 그렇죠? 56만 6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달로 하게 되면은 5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5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한 달에 5만 원 이자 일부러 고의로 안 갚고 신용 불량자 될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둘째는 뭐냐면은 이
이거를 운영한다고 할 때 일부 사람들은 아유 돈이 너무 많이 풀릴까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 지금 정기예금을 일반 사람들이 이 돈을 공짜돈 같아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러면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가 나가는 거니까 5.66%씩이요. 지금 정기예금 금리 1년에 5.66 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봤자 돈놀이는 못해요. 이 돈 가지고는요. 못한다고요. 그러면 신용등급 1등급자는 이거 이용하나 기존에 이용하나 똑같이 안 이용하고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안 이용하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거 가지고 돈 쓸 데가 없는 사람들도 이거 대출 이거 이용 안 합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이걸 이용을 해요. 카드론 쓰고 카드 현금 서비스 쓰고 대부업체 이게 소액 대출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이걸 하게 되면요. 엄청난 혜택은 보잖아요. 1년에 최대 240만 원의 차익이 생겨요. 이자 차익이. 이득을 본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한 5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못 갚게 되면 저희 만약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쉽게 얘기해서 지역사회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지역사회 서비스를 가기 위해서 일자리 하는 게 많습니다. 오늘날 지자체가 가장 핵심 사업이 일자리예요. 어느 지자체나. 그걸 중앙정부하고 그러니까 같이 매칭으로 해가지고 연결시켜주게 되면은 한 달에 5만 원을 못 법니까? 하루 반나절만 일해도 한 5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올 수 있는 저건데 지금 임금 수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는 이걸 했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정작 이용이 필요한 사람들은 커다란 혜택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커다란 혜택. 이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바로 사회금융의 개념인 겁니다. 이게 공공금융의 개념인 거예요. 영란은행에서 규정한 바로 공공선을 그러니까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여기에 부합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공공금융을 완전히 해체시킨 거예요. 이게 모피아들이 이 외환위기 이후에 월가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해체시킨 거예요. 정부가 손을 완전히 떼버렸죠. 은행에 대해서요. 그 전에는 기억하실 게 아닙니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관치금융이라 해가지고 정부가 은행장도 인사도 마음대로 하고 정부가 대주주 역할 대주였었으니까 민영화하기 전에요. 그때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그것이 표장돼 버려가지고 물론 부정적으로 많이 악용됐죠. 근데 그러면서 정부가 은행에다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금융자본들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정부가 돈을 안 쓰게 재정도 안 쓰고 금융도 그러니까는 제도적인 장치를 안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민간금융으로 가야죠. 민간금융 그러면 돈놀이 대상으로 전락돼 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악순환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중은행들이 지금 시중은행들이 은행들의 공공성을 갖다가 정부에서도 강요하고 금융당도 강요하지만은 시중은행들의 신한은행이니 국민은행이 전부 다 그 자본 구조가 전부 다 외국 자본으로 넘어갔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공공성에 왜 관심을 쏟겠습니까? 안 쏟죠. 당연히. 쏟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저는 잘못된 출발점이 거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은행에 대해서 이 공공성을요 손을 뗀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다니까요. 주요 국가에서요. 이건 제도적으로 선출 권력들이 입법적으로 보완하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거 하라고 정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가 그래야지만이 서민들의 삶을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효능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정치에 더 관심도 갖고 그래 민주주의도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가지도 않으면서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숨통이 트여지는 문제라고요. 아까 그 부분도 있지만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정부가 지금 뭐 상생금융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은행들이 그 화답으로다가 캐시백 뭐 얄구 준 거 이거 내놓고 이런 게 그 화답으로 내놓은 거잖아요. 원래는 이게 은행들 횡재세 걷는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지금 횡재세 걷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은행들 그 어떤 외부 충격으로다 갑자기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됐으니 그거는 사회에 환원해라.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횡재세 걷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40%의 1금융권 인용 못하는 엄청난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는 분들 그 직접 도와주는 게 더 그것도 방법이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잖아요. 뭐 충격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이건 상시적인 거고. 그리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은행이 손해 안 보는 겁니다. 1등급자들한테도 5.66% 이자를 받잖아요. 은행은 조달 금리가 훨씬 낮아요, 이것보다도요. 그렇지. 그러니까 손실 보는 게 아니에요, 은행은요. 은행이.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부실이 나게 되면은 모든 대출은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는데 그걸 정부가 재정으로 해주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손실은 안 보지만은 이익을 크게 보지 못하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근데 지금 은행들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익 본다는 거는 국민들의 지금 하나 대단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돈 내놔 안 해가지고 이렇게 뺏어가지고 조성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당당하게 이건 제가 국민들의 권리라 이거예요. 사회소득이 누릴 권리듯이
예?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가 아까 모두 외국인들이 너무 착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못난 탓으로 이걸 다들 생각한다 이거예요. 제대로 누릴 권리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굉장히 얼마나 취약한 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럼 그거 제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해요. 시간 다 됐는데 은행들한테 공공성을 지금 요구하기는 무리인 게 거기서 전부 다 외국 자본들이 거기 대주주로 들어가 있는데 왜 한국의 공공성을 갖다 그치들이 신경을 쓰겠느냐. 그러면은 은행들을 이렇게 공공성을 하여튼 역할인 은행에다가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뻔히 알았는데 왜 외국 자본들 다 그거 허용을 해줘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지난 첫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외환위기 전후로 해가지고 김영삼 정권 때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고 하는 게 금융은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나 경제 관료들은 너무 무지했어요, 솔직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 관료가 김영삼 정권 때 거대한 공룡 조직이 됐다 했잖아요. 재무부하고 경제기관이 합쳐지면서요. 그러면서 김영삼 정권이 그러니까 시장주의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주인은 뭐 시장에 힘센 사람은 뭐냐면 재벌 자본들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자본이 이제 그러니까 등장을 하죠. 외환위기 이후에는요. 월가자본의 힘을 느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이원재 씨가 김대중 정권 때 금융감독원장을 3대를 내리하면서 그 제도를 다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이 모표에 뿌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붙은 별명인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잘못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죠. 이걸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정상화가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이제 아니 이건 선출 권력들이 국민들이 원하면은 선출 권력은 움직입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기 권리인지를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내가 못나서 그런 거다. 국민들이 뭐냐면 소득도 너무 취약해가지고 자영업자 출산율까지 제가 다 그 연계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금융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가장 지금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게 서민들이잖아요. 그게 이게 결국 뭐냐면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라고요. 결국은요. 사회 공공성이 없어지게 되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렇게 왜곡돼 버린 겁니다. 너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중심으로 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댓글에 리타김이란 분이 국민들이 모르니까 권리도 못 내세우는 거다. 그 말이 딱 정답이네요.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